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이죠. 예,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매해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3.1절이 더욱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예, 오늘 한 분씩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분들이 계신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산의 여성 독립운동가시죠.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양한나 여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곁에서 목소리를 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전 이사장이셨죠. 고 김문숙 여사, 김문숙 선생님의 이야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전 지역이 민둥산이 되고 음식도 물자도 쓸 수 있는 거는 다 빼앗아 갔는데 물자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 강제동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반선영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역사 참 많이들 들어왔는데 네. 물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끌고 갔고 그때 일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일본이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예. 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식민지의 인력과 물자 그리고 자금을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든 법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강제동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예.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어디로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국내외로 동원되었는데요. 예. 국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산항에 집결해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동원지로 나가게 됩니다. 주로 일본 본토, 사할린, 중국, 대만으로 동원되었고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중서부 태평양 일대까지 강제동원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그냥 모조리 다 동원이 된 거네요. 국내 탄광과 건설 현장 같은 산업 현장에 파견되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조선인들이 탄광이나 제철소, 조선소, 조병창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물자를 생산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육해군에 소속된 민간 인력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최전선의 군사시설 건축에도 동원되면서 군인들 못지않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까? 중복동원을 포함해서 약 7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상도 쪽에서 많은 인원이 강제 동원이 됐다라는 말씀. 강제 동원된 이들 대부분 잠자리조차 여의치 않은 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노무동원 피해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재해나 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같은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홋카이도와 일부 지역에서 타코베아라고 불리는 조선인 숙소가 있었는데요. 탈출을 시도하거나 생산량이 부실한 조선인들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악명 높은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영화를 통해서 조금 보기는 했거든요. 이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군인동원 피해자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아주 고된 노동과 부족한 음식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리고 조선인 학도 지원병의 경우에는 30%가 그 카메카제라고 하는 자살 특공대로 동원되는 비극을 겪었고요. 입영을 거부하면 응징학도라는 이름으로 채석장이나 공장 등에서 또 아주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을 만큼 아주 뭐 독하게 동원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다른 상황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 중서부 태평양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폭격이나 식량 부족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방공을 만드는 데에 조선인이 동원이 되는데 정작 조선인들은 들어갈 수 없게 해서 결국 폭격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네, 정말 참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마침내 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런데 귀환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네, 그 강제동원으로 멀리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정말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강제동원자들의 귀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현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귀환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할린의 경우를 보면 소련이 사할린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으로 동원된 조선인 피해자들도 시베리아에 있는 소련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예. 약 4만 명의 조선인이 귀환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가 1990년 한러 수교 이후에야 비로소 귀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네, 초기에는 포로, 무국적자,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대우랑 차별을 받으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고 현지 사회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렸고 탈냉전 이후에는 한국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고국 방문이나 영주 귀국 등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와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외 동포들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그렇다면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보상하기 위한 다른 시도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그 부속 협정의 하나로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중 일부분은 1975년부터 대의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뭐 우리도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2005년에 개최된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고요. 2012년에도 청구권 협정은 우리 국민의 권리 문제 해결과 법적 대가에 관계 있지 않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 배상이 1965년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여서 아직도 강제동원을 둘러싼 소송이나 외교적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해와 책임,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네, 전후 일본의 사회단체에서 먼저 이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폭 피해를 비롯해서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 우키시마호 폭진 사건 등과 같은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각이 됐고요. 미국에서 이어진 법정 투쟁도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출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대법원은 2018년과 2021년 일본 기업과 정부에게 배상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일본 그 사과나 배상에 대해서는 뭐 뒤로 한 채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 그리고 사도광산까지 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일본이 2015년에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희생자 추모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또 강제동원과 밀접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피해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유산 등재는 보편성과 양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도광산 등재 신청과 같은 이런 일본의 행보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네. 예. 아무럼요. 예, 네. 역사를 진짜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국내외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겠지? 네, 그래서 우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건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예. 네, 우리 역사관에서는 이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인권과 세계 평화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사관에서 혹시 강제동원 피해자 뭐 유족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어떻습니까? 저 역사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예. 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사관은 피해자 유족분들이 기증해 주신 자료를 연구, 보존 그리고 전시를 하고 있고 예. 역사관 5층에는 위패관 건립을 해서 유족분들을 위한 또 추모 공간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복지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강제동원과 관련된 그런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1절은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입을 선포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셨으면 하고요. 역사관에서도 이번 3.1절을 맞이해서 동화구연 인형극과 봄맞이 텀블러라는 행사를 마련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사관이 개관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예, 예. 아직 부산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역사관이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갈까 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이들 손붙잡고 부산에 아주 멋진 곳이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한번 행차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반선영 팀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사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써주신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십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독립운동가분들 잊어서는 안 되겠지? 오늘 3.1절을 맞아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박차정 의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래구의회 주순희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독립운동가 박차정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네네. 박차정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일단 어떤 곳인가요?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예. 실제로 우리 지난해죠.
2021년 8월에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훈장을 받은 분들을 바라보면 거의 16,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는 5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3.2%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가려진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태정 의사 같은 경우는 동네를 넘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또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그리고 경남 새천년 여성정치위원회에서 바로 우리 박태정 의사 관련된 기념사업 추진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예.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또 주로 어떤 일을 하셨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암살 때문에 남자연 여사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됐을 텐데요. 이 박차정 의사의 경우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집안의 모든 형제분들이 다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예. 바로 그 박차정 의사 같은 경우는 1910년 5월 8일 저희 부산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버님인 박용환과 어머니 김맹년 우리 여사의 3남 2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버님 역시도 일제했던 침탈의 항거에서 자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이 남은 5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키우셨는데 그중에 또 큰오빠 박문희 의사, 둘째 오빠 박문호 의사, 그다음에 그 교사였던 박수정 언니, 그다음에 막내 박문아 우리 선생까지 온 집안이 다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태정 의사는 집안의 영향도 있고 제일 중요한 동네에 우리 일신여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한 번 여성 독립 운동에 대한 항일 의거의 그런 정신을 또 고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1925년 이제 일신여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지인 일신에도 이 항일 민족 의식을 표출하는 문학 작품 차려도 있고 정말 많은 작품도 남기고 이후에 그 오빠들에 따라서 또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 예, 이야기는 예. 좀 지담해서 또 하도록 할까요? 예, 예, 예. 네네. 사실 독립운동가 김원봉 의열단장의 부인이신데 그러니까 네네. 부인도 의열단장이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박차정 의사가 남경조선 부인회를 결성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네. 곳입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박차정 의사의 묘소가 그 밀양 그 제대리에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첫 비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원봉의 그러니까 아내 박차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내로서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표현을 했는데 네네. 우선은 우리 박차정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방금 말씀하신 김원봉 선생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남경조선 부인회를 결성을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특히 박차정 의사는 단순히 어떤 무력으로만 한 것만 한 뿐만 아니라 글도 되게 잘 쓰셨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일제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또 일제 제국주의에 타도된다 하더라도 조선의 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진정한 자유,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 부녀는 철저한 해방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인들을 이제 결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36년 이제 7월 16일 이청천 장군의 부인 이성실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남경 조선 부인회를 조직해서 모든 여성들을 총단결해서 독립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동단결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예, 참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부터 대단한 일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박차정 의사 활약에 비해서 건국 훈장 독립장이 좀 늦게 주서됐다 하던데.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박차정 의사의 경우는 1995년에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남편의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우선은 해방 이후 뭐 월북하고 뭐 고위직을 역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박차정 의사의 평가가 좀 절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의사와 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의사로서 총칼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호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언론가로서의 활동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 박차정 의사 기념관을 이제 건립하려고 했는데 좀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09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 이 박차정 의사 생가를 복원한 후에 기념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예. 아마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용역비랑 사실은 책정이 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그 사업회가 중지가 된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박차정 의사 생가가 단순히 박차정 의사의 생가만이 아닌 박문희, 박문호 의사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그건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 안에도 꼭 박차정 의사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동네 같은 경우는 권번이라는 기생이지만 독립운동가 하셨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공간도 같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념관은 없고 생가는 아마 좀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있다는 건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차정 의사를 기리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한번 꼭 와서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살아생전인 그 박문희 의사의 처남인 고 박의영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묘소를 가보시면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박차정 의사뿐만 아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이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하기보단 우리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고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동래구 칠산동 319-1번지입니다. 바로 동래고등학교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꼭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 훌륭한 분이고 가족 전체가 오빠들도 다 훈장에 추서가 됐고 한 집안이 정말 이렇게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그러니까 부산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부산의 뭐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에 대한 관심 많이 필요해 보이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그 작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계획을 여쭙고 싶네요. 네, 그동안 저희 그 동래구 아까 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기념사업회에서 사실은 밀양에서 학술 세미나도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박차정 의사 생가의 주변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박문희 의사, 박문호 의사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전시도 해놓았는데요. 예, 그것으로는 조금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의 일부의 부지를 조금 매입을 더 해서 그래서 공간을 더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문화도 같이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래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시의회 우리 그 도용의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결과들로 인해서 이 박차정 의사가 일신여학교의 일회 졸업생인데 여기에 있던 호주 선교사 3인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바로 이번 3월 1일 날 우리 자랑스럽게 독립유공자로서 서원을 받게 됩니다. 네. 벨레 벤지스 여사, 마가렛 데이비스, 데이지 호킹 이렇게 세 분이 또 받게 되어서 또 부산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3.1절인데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채원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름 없이 지금 돌아가신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정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래구의회 주순희 의장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103년 전 오늘 있었던 3.1 만세운동은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항거하기 위한 운동이었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곁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고 김문숙 이사장님의 이야기 3.1절 맞이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김주연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민족과 여성 역사관 관장 김주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민족과 여성 역사관 하면 뭐 네. 이사장이셨던 고 김문숙 이사장님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지금 이사장이시고 따님이세요. 이 김문숙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일단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김문숙 이사장님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듯이, 일을 하실 때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 한번 목표를 세우시면,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향해 달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김문숙 이사장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늘 따뜻하고 다상하셨는데 반면에 우리 형제들에게는 매우 엄하셨습니다. 예, 예. 집에서도 이제 흉을 좀 봐야 되는데. 아니 뭐 밖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고 특히나 위안부 네. 할머니들을 곁에서 지킨다는 일 자체가 아예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가정은 돌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따님은 뭐 불만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고인의 또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이사장도 하시고 관장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약간의 긴장이 필요했고 그 후유증으로 엄마와 딸의 평범하고 다정한 일상의 대화가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좀 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물론 그 후유증은 없어졌는데 네, 네, 네. 예. 아유, 그래요. 네. 예. 네. 근데 김문숙 이사장님은 원래 교사이기도 하셨고 결혼 후에는 여행사를 운영하셨지? 네, 그렇습니다. 그 이화여대를 2년 수료하시고 그때가 이제 막 우리가 해방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로 내려오셔서 경북 중등 교원 양석소를 졸업하시고 진주에서 길진 않고 짧은 기간 교사를 하셨고요. 예, 예. 이후 경기대학 관광과도 졸업하시고 또 80년대에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도 수료하시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는 벅찹니다 이러시면은. 그 그래서 여행사 그런- 운영하시면서 저는 네. 김문숙 이사장님이 어떻게 여성운동에 뛰어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결혼 후에 6.25 사변이 발발하고 예. 부산으로 피난 오게 되고 또 부산에서 65년부터 87년까지 22년 여행사를 운영을 하셨거든요. 아, 그런 연유로 저 역시 서울에서 76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2년 후에
여행사를 40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저도. 예, 아 본인도.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여기가 중요한데 열심히 벌어서 예. 늘 운영비 사업비가 부족하셨던 어머니에게 제 이름이 김주현이 아니고 예, 예. 김봉투라고 불리면서 좋은 봉투를 열심히 드리는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죠.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든든한 따님을 후원자로 두셨는데 김우승 이사장님께서 몸담으셨던 여성운동단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성운동단체는 우선 그 배경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예. 60년대의 여성 활동은 남성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마땅하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시절이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심하게 사기 접시와 여자는 내돌리면 깨진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예, 예.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고자 여러 뜻있는 여성들과 단체도 만드시고 본인도 그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사장님께서 특히나 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위안부에 대한 그 앞에 이제 먼저 아까 질문하셨던 여성 단체들이 예. 예, 이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편의 대타가 아닌 여성도 당당하게 경영자가 될 수 있다. 능력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예. 보시고 여성 경영자 협회도 창립하시고 음. 여성단체 총연합회의 회장도 하시고 인권 여성상 제정도 하시고 여성의 전화 설립, 성폭력 피해 상담, 가정폭력 하실 수 있는 여성 운동, 여성 그 권리를 위한 운동은 다 하셨어요. 예. 거기에 12권의 수필집도 내시고 일본에서 관부재판에 관한 책을 일본말로 일본에서 발간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 우리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위안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진 계기는 예. 1991년 일본 치바현에 당시 70세고 전쟁 당시에 군인을 상대를 한 직업 윤락 여성이었던 일본 할머니가 예. 많이 괴로워하고 이 할머니로 인해서 한국 종군 위안부를 위로하는 위령탑이 건립하게 되었다 하는 사연이 신문에 현지 신문에 게재된 걸 보시고 예, 예. 직접 일본에 현지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만나서 그 군부대에 한국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뭐냐 하고 이제 확인하시고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를 확인하셨죠. 예, 예. 그래서 귀국하신 후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찾는 신고 전화를 개설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관부재판의 원고이신 세 분의 부산 위안부 피해자를 찾게 되고 그 이후 92년부터 98년까지의 긴 관부재판을 이끄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요 관부재판 이야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부재판은 부산 지역에 정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으로 구성이 된 원고 10명을 이끌고 당시 우리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자비로 예. 92년부터 98년 6년간의 긴 투쟁을 하셔서 예. 개인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내시는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이 보셨던 김희애 주연의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관부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며 주인공 배우 김희애의 역할이 김문숙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 왜 관부재판이라고 하는지 잠시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관부재판의 관부라고 하면 시모노세키 시를 한문으로 쓰면
하관시가 됩니다. 예, 예. 여기에서 관자를 따오고 부산시의 부자를 따서 그래서 관부라고 칭하게 되어서 시모노세키 재판을 관부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을 뭐 정말 다 사비로 네. 충당을 해서 네. 그 일본 재판부에서 승소를 얻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그 이후에 김문숙 이사장님은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네. 역사관은 어떻게 설립하게 되신 건지요? 이 역사관을 설립하게 되신 배경에는 6년간 진행된 관부재판에서 근로정신대였던 7명을 제외하고 예, 종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은 성소를 100% 하신 거예요. 예, 예. 부분 성소라고 하지만 3명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이끌어내셨는데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추세가 됐단 말이죠. 예. 그게 뭐냐면 매스미디어나 여러 방송, 신문 이런 곳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게 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라고 명명하시고 역사를 잊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애국을 가르치는 장으로 설립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 뜻으로 설립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역할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역할은 나 혼자 하는 것만 아니고 누구가 한 사람만 했으면 되는 게 아닌데 예, 예. 그래도 역사관에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기억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소중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도록 애국을 가르치는 역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또 관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가 듣기로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네. 어떠신지요, 지금? 그 경제적 여유라는 거는 저희들한테의 40년 동안 그 여성 운동을 해오시고 또 90년부터 재판을 하면서 어떤 정부 기관도 우리 또 부산의 기관도 그 따로 이 운영비에 대한 도움은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건물도 팔고 집도 예. 팔고 그러면서 운영을 해오시고 지금이 이제 그 끝에 가니까 더 이상 받아올 어딘가에 팔아서 가져올 그 돈줄이 막힌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이제 40년 운영을 하고 제 긴 봉투도 이제 은퇴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70을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늘 부족은 하지만 거기에서 궁색하게는 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임대료가 몇 달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원활하게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 저희들은 뭐 그거로 인해서 기가 죽는다든가 예, 예. 우리가 축소가 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역사관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의 역사관은 임대해 있던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급작스런 통보에 아직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서 이전은 하되 전시는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역사관 자료들의 체계적인 목록화 작업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갈치 아지매에서 예. 저를 1년 후에 제가 연락을 드리면 불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멋있게 변했나를 꼭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요. 관장님이 그렇게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을 내고요. 1년이 아니라 당장 네. 조금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그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이라서 예, 예. 네. 저는 저한테 이게 요청이 왔을 때 정말 못하는 말이지만 기꺼이 제 의사를 전달하는 거에 응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말을 좀 더 유창하게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뜻을 전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족과 여성역사관의 김주연 관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부산에 자매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매여숙이었는데 자매여숙은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던 양한나 여사가 전쟁고와 55명을 돌보는 시설에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양한나 여사가 어떤 일을 한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3.1절 맞아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던 양한나 여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매정신요양원의 문숙희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십니다. 양한나 여사. 좀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양한나 여사님은 1893년 부산에서 출생하신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이시고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으로 경상도 지역 대의원이시기도 하셨어요. 예. 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예, 전국의 여성으로 7분이 대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소외받고 힘없는 여성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준 기독교적 민족주의 여성운동가이셨고요. 광복 후에는 초대 수도여자경찰서장도 역임하셨고 부산에 YWCA가 있는데 그것을 창설하시고 초대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을 고아와 정신질환자들을 돌보시고 복지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마무리하신 사회사업가이셨고요. 예, 예. 예, 1976년 83세 소천하셔서 지금은 기장 만화리에 부산진교회 부활동산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네. 예, 83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네, 예, 그 예. 대표적인 소개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신 일을 하신 네. 분이다는데 도대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길래 이렇게 되신 걸까요? 예, 저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 양한나 여사님은 1893년 3월 3일에 동래구 복천동에서 태어나셨대요. 예. 네, 아버지이신 양덕유님과 어머니 한영신님의 1남 10녀 중에 셋째 딸이셨고요. 예.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성품이 조금 별나셨고 대담하시고 용감하셨다고 합니다. 예. 주위에서는 거의 여장부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한영신 여사가 그 당시 호주 선교사 맨티스를 만났대요. 예, 예. 이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받아들이시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딸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천동에 있는 일신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고등과 1회 졸업생이셨고요. 예, 예. 일본 요코하마 신학대학과 중국 소주에 있는 경혜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호주 유학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유학에 대한 내용이 그 당시 신문에 실릴 만큼 그 시대에는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실렸더라고요. 예, 예. 어려서부터 자의식이 너무 강하셨고 다른 여성들과 같이 봉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 사시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개척하며 사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 여성인 저희들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의식과 에너지를 갖춘 적극적인 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네. 그런데 항일 의식은 그럼 언제부터 발현되기 시작한 겁니까?
양한나 여사님이 교육받을 당시에 예. 우리나라에는 10개 정도 기독교 여성교육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일신여학교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예, 그 학교에서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 특히 남녀 평등 사상을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문화 교육으로 여성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양한나 여사님이 졸업한 일신여학교 역시 호주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고요. 그렇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조한 학교였고 졸업생 역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신학대학에서도 재학생들이 항일 학생운동에 앞장섰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양한나 여사의 항일의식은 성장하며 받아온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양한나 여사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양한나 여사님이 원래 본명은 양귀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할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 나라를 길이 보존해라, 잘 지켜라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양한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네. 예. 양한나 여사께서는 부산 여자 청년회를 설립하셨고요. 1920년대 여성운동을 이끄셨다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상해 임시정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중국과 한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1921년도에 부산 여자청년회를 설립하셨는데 주요 활동으로는 이제 문맹을 타파하기 위해서 야학을 설립하셨고 이 야학에는 여자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지한 가정주부들까지 기초적인 문자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도 갖추고요. 운영 자금도 마련하고 세계반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일주일에 4일씩이나 하고 하루에 2시간. 수업 기간은 6개월로 해서 이게 뭐 한 번만 운영된 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조선사의 후진성을 가르치고 봉건적으로 인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강연회 등 이런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초기 당시에는 한 60명 정도 회원이었는데 2년 만에 한 200명 정도 이상의 회원으로 증가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한나 여사님이 부산 여자청년회 활동에 진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양한나 여사는 1946년에 초대 수도 여자경찰서장에 취임하셨다고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네, 그때는 여자 경찰서가 있었나 봐요. 처음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실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수도 여자 경찰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공창 폐지 운동을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 사창가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고요. 주택가에까지 그런 일들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창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더불어 이제 그때 공창제가 폐지가 되면 그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셨던 것 같고 그때부터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공창제도는 1947년에 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같은 해죠. 1946년에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양한나 여사가 부산에 돌아와서 부산 YWCA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서울에 있는 YWCA 활동을 접하시고 부산으로 오셔서 설립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산 여자청년회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 회장을 맡으셨고 1947년에는 김환란, 박마리아 외 몇 분과 함께 향주에서 개최된 세계 YWCA 협의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셨다고도 하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 계몽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시고 부산의 여자 기독교 청년회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자매정신요양원 원장님이신데 이 양한나 여사가 이 자매정신요양원의 전신인 자매여숙을 설립하셨다고요? 네. 자매정신요양원의 전신이라고 자매여숙은 아니고요. 사실,
양한나 할머니의 삶을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라에서 큰 일도 맡으시고 본인의 일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한나 할머니는 평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사업가로 사셨거든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고요. 네, 남존여비 사상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여성분들이 여성으로 자존감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삶에 그대로 조금 녹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자매여숙이라는 명칭의 숙자가 한문으로 글방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우고 익혀서 깨우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매여숙은 1946년 아미동에서 고아 55명과 함께 생활하는 고아원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점점 늘어나는 고아들과 거리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한두 명씩 모시고 와서 함께 생활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아원과 정신요양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한나 여사님께서 거리에서 출산하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희롱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여사님이 즉시 외투를 벗어서 감싸고 택시에 태워간 일화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 찾아가서 건축 재료를 지원받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지어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양철 지붕처럼 생긴 운막집이 저희 초창기 자료 사진에 있거든요. 네, 부산시에 요청도 많이 하고 국제시장 등에서 시장에서 배추, 시래기 등 부식들을 많이 얻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처음에 자매여숙 불구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자매여숙 정신요양원. 지금 현재는 저희 법인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자매여숙으로 되어 있고요. 예, 시설 이름이 자매정신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우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양한나 할머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 시대의 양한나 여사님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요양원 자매들도 거의 2년이 넘도록 외출다운 외출 한번 해보시지를 못했거든요. 예. 네네, 신체장애와는 달리 또 다른 사각지대에 주위에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들 어렵지만 이웃을 향해 먼저 웃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자매 감사합니다. 정신요양원 문숙희 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7,839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